그 정대택 그 새끼는 아주 쟤는 망하게 돼 있어. 쟤는 도대체 뭘 해서 돈을 벌고 다니나 그것 좀 확인 좀 한번 해봐요. 난 정대택 난 용서 안 할 거야. 다 죽어와봐. 내가 그랬지. 어떻게 죽나면 보라 그랬지. 그 새끼 다 거짓말해. 다 지네가 주장하는 거고. 눈이 내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나는 내가 독설선 지겨워.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뭐 옛날에 내가 뭐 했다고 하는데 다 뻥이고. 그럴싸하게 이제 뭐 했다고 하는데 뻥이고 그거. 나는 그래도 정상적인 집안에서 정상적인 교육받고 잘 자란 사람이에요. 우리가 또 장모에 싸우는 반대쪽 사람만 믿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기 돈에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진짜 억울한 건지 아닌 건지 쭉 한번 그걸 파악하는데 그게 정말 한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이 양 전 검사라는 사람이 뒷뺄 수 있겠구나. 검찰에서 이제 그 불기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여튼 간에. 그 장모권 관련해서는 아예 그 기소를 해야만이 재판에 넘어가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예 그런 기회가조차 없이 유독 장모 최 씨의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아예 기소를 안 해버려갖고 재판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봐도 제가 법적인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누가 봐도 매우 비상적. 아니 이걸 왜 재판에 안 넘기지? 왜 안 넘겼을까? 장모 최 씨하고 이제 그 부인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하여튼 사업을 많이 합니다. 뭐 부동산 쪽 관련된 사업이 많아요. 그 바닥에 이른바 그 꾼들, 정보를 잘하는 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꾼을 동업자로 같이 우리 한번 사업해보자. 내가 돈이 좀 있으니 종잣돈을 대겠다라고 동업을 맺습니다. 대부분. 네. 그래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어요. 대개 사업 같은 경우에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고 동업자들이 나중에 민사가 아닌 형사로 소송이 걸립니다. 대개 뭐 사기죄, 뭐 협박죄 이런 거로다가 걸어서 동업자들은 이제 상당수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그 동업을 했을 뿐인데. 수익금은 전부 다 최회장의 차지가 되는 그런 유사한 패턴들이 있거든요. 이 스포츠센터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03년에 송파구 오금동에 굉장히 큰 스포츠센터가 있었대요. 네네. 여기가 이제 망했거든요. 아주 알짜배기 채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갖다가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152억 원짜리 채권인데 요거를 보니까는 100억에 살 수 있겠거든. 그리고 이거는 150억에 금방 다시 되팔 수 있는 채권이라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왜냐? 거기 비상대책위원장이었거든요. 이 양반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를 알게 된 거지. 근데 종잣돈이 100억짜리를 어쨌든 살려면은 계약금 10억 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10% 있어야 되니까. 그 10억 원을 대겠다고 나선 사람이 최 회장이었었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저를. 최 회장이 예, 찾아왔죠. 그 10억 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그 채권을 사드립니다. 물론 장모 최 씨가 다 된 거죠. 네. 이 사람은 정보만 그야말로 정보만, 네. 알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총장 장모가 좀 돈은 다 내가 되는데 아깝지. 그렇죠. 네네. 그 정보도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돈만큼은. 네. 약정서를 맺었어요. 반씩 나누자. 우리가 이거 성공하면은 반씩 나누자고 약정서로서 도장을 다 찍었거든요. 네. 법무사도 입회하에 5달 만에 52억이 남았습니다. 실제로 52억을 남겼으니까 26억씩 이제 나눠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깔끔하게. 장모철 씨가 그 반반씩 나누기로 했던 그 약정서가 이게 내가 자의해서 도장 찍은 게 아니고 협박과 강요에 의해서 도장을 찍은 거다. 왜냐하면 그때 그 10억을 종잣돈으로 해서 나머지 90억을 은행에서 이제 PF로 그로 이제 땡겼어야 되는데 네. 보니까는 돌아가는 폼이 혼자 그 장모철 씨가 다 먹으려는 분위기거든. 거기 과정에서 좀 이 그 정대택 씨라는 사람이 만약 약정을 안 하면은 그거 안 PF를 나오니까. 못 받게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중간에서 이제 장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모철 씨가 내가 그것 때문에 약정서에 도장을 갖다 찍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이제 강요에 의해서 찍은 거다라고 거기서 이 장모철 씨 이깁니다. 그래서 승소를 해요. 승소라는 결정적인 이유는 공증했던 법무사 있잖아요. 백 씨였는데 백 법무사라는 사람이 장모 편은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강요해서 어거지로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거든요. 정대택 씨는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돈 52억은 다 이제 장모철 씨가 이제 갖고 가게 됐고 그런데 2심이 1년 뒤에 2005년에 시작이 되거든요. 네. 2심에서 반전이 뜬 거지. 법무사가 내가 그때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했는데 네. 1심에서 그거 내가 거짓말한 거다. 위증이다. 왜? 최 회장이 나한테 돈을 주고서는 위증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위증을 한 거다. 돈은 그럼 얼마를 받았느냐? 일단 현금 2억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가락동에 있는 아파트 시가 3억 원이 조금 넘는데 한 5억 정도가 되는 돈이에요. 5억 정도면 사실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무사가 원래 받기로 한 돈은 13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대택한테 돌아갈 26억의 절반. 절반을 너한테 줄 테니 그때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말 좀 해다오. 그러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했다는 진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귀가 솔깃할 수 있겠네요. 네. 13억을 한 번에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법무사가 그 정대택 씨하고 고향 친구거든요. 그 변호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양심의 가책도 있었다. 매일매일 찾아와서 무릎 꿇고 이제 정대택 씨한테 빌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했다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위증을 했다고 하니
법무사안이 당연히 1심 판결이 뒤집어질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재판 해보나 마나가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법무사가 구속 기소가 됩니다. 변호사법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위증이 아니고. 나 위증했어 하고 말을 하는데 아, 홍기자, 근데 원래 위증 자체가 굉장히 큰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량은 위증이 훨씬 세죠. 법무사는 내가 위증했다.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친구를 배반하고 위증했다 했는데 검찰에서는 진술이 왔다 갔다 한 거는 믿을 수가 없다. 대신 당신은 일단 돈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 그거는 변호사도 너 아니면서 변호사 역할을 했구만. 변호사법 위반이야 라고 이제 걸어버린 거죠. 돈 받고 변호사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법무사가 나 위증했다고 2심에서 선언하고 8일 만에 구속이 됩니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예. 위증이 아니라. 예. 예. 구치소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사람이 계속 일주일에 한 번꼴로 탄원서를 씁니다. 나 죄 지은 거 맞다. 나 벌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내 죄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고 위증죄다. 위증죄로 나를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달라. 네. 왜 엉뚱땅투하는 변호사법 위반이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네. 이 사람이 받은 돈이 금품이 5억이잖아요. 네. 2004년도, 3년도에 네. 그 당시에 쟁쟁한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을 놔두고 일개 법무사인 나한테 굳이. 5억 원씩이나 주고 법무사를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 이거는 누가 봐도 대가, 이 목적이 위증의 대가. 뻔한 거다. 위증죄로다가 내가 재판에 넘어가 버리면은 네. 1심의 판결이 뒤집어지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법 위반으로다가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으면은 돈을 준 사람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네. 변호사법 위반은. 장모는 아무런. 그렇죠. 1심 재판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검찰이 피의자는 계속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는데 그걸 갖다 무혐의 처분하는 이런 이상한 사건도 다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때 판사를 인터뷰를 합니다. 백 법무사가 위증했다고 해서 이 자백을 하는데 검찰이 아예 그 위증죄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할 만한 거리가 안 됐다. 기소를 했어야만이 재판에서 죄를 따지고 하는데 기소가 안 됐지 않았느냐. 대법원 3심까지 뭐 그래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냥 52억은 최 회장이 갖고 가고 그 법무사가 그래서 2년을 선고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항소를 안 합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은 어차피 내가 딱 판을 돌아가는 거 보니까 검찰이 기소도 안 하고 이거는 내가 살 수밖에 없구나. 대신 어쨌든 아파트 받았고 2억 받았고 그거라도 좀 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 2년형을 살아요. 그걸 끝이 아닌 게 장모 최 씨가 민사소송을 겁니다. 그 법무사한테 현금 2억 준 거하고 아파트 가락동 아파트 그 준 게 빌려준 거였기 때문에 다시 돌려달라. 진짜 한번 걸리면 진짜 치밀하다. 진짜 무서워. 죽을 때까지 털리는구나. 재판을 겁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현금 2억은 이게 빌려준 건지 안 빌려준 건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돌려줄 필요 없다 이거 2억은. 그렇지만 아파트는 다시 원주인한테 돌려줘라. 그런데 그 가락동 아파트의 소유주가 그러면은 법무사한테 넘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원소유주가 누구였느냐? 그게 이제 김건희 씨였던 거예요. 김건희 씨가 그때 이제 소유주였거든요. 그 아파트는 다시 김건희 씨한테 다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2년을 살고 나와서 그냥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나 다시 한번 더 처벌을 해달라. 내가 더 큰 죄인 위증죄를 저질렀으니 이것도 나 또 한번 처벌을 해달라. 너무나 억울했던 거지.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예. 송파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검찰로 찾아가지 않고 네. 경찰서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거 다시 한번 그 나를 기소를 해서 네. 재판에 넘겨달라 했는데 그것도 역시 기소가 안 됩니다. 이미 형을 한번 살았고 어쨌든 같은 죄에 의해서 한번 판단을 받았고 판결을 네. 받았으니 이걸 다시 심리를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넘깁니다. 그 법무사는 그래서 얼마나 속이 그랬겠습니까? 네. 결국은 암으로 죽어요. 출소한 뒤에 한 2년 뒤에 유가족들을 좀 찾았는데 그 가락동 아파트에서 쫓겨날 때 6천만 원을 이제 그 김건희 씨한테 받았답니다. 받으면서 각서를 썼는데 이사 비용 쪽으로 이거 6천만 원을 줄 테니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체 민형사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은 이 6천만 원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라는 각서라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진짜 무섭다, 진짜. 아마 그 부분 아닐까. 가설을 그런 부분. 쓴 상대가 현직 검찰총장의 그렇죠. 아내니까. 당연히 쫄 겁니다. 당연히 쫄죠. 지금 이제 정대태 씨가 나오셔가지고 고소를 이제 거셨는데 검사한테 했어요. 전직 검사한테. 새로운 증거가 몇 년 지난 뒤에 밝혀진 거예요, 뭔가가. 외환 송금을 한 사실이 있더라는 거야. 그 장모. 갑자기 정대택 씨를 이제 검찰에서 기소하고 막 그럴 때 $10,000하고 $8,880를 미국의 누군가에게 보냈습니다, 장모가. 그 돈이 누군가 봤더니 그때 당시에 검찰 고위 간부 양모 전 검사의 부인이 이제 미국의 아이들하고 이제 기러기 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부인 계좌로다가 송금을 했더라는 거예요. 현직 검사 부인한테 그렇죠. 돈을 보낸 거죠. 그렇죠. 최 씨가. 예, 예.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요?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그거 궁금하죠. 네. 이게 그 장모 최 씨 이 집안이 돈 문제로 사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끼리도 적들이 많아. 집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외환 송금증을 이제 갖고 있어. 준 거예요. 갖고 있다가 이게 뭐냐 갑자기 내가 한참 망에 들어가기 직전에 외환이 막 왔다가 거액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냐.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부인인데 그 부인의 남편이 현직 이른바 잘 나가는 검사인데 혹시 내가 그때 막 기소되고 법무사가 아예 검찰에서 기소도 안 하고 막 이런 게 이 사람이 뇌물을 받고 뒷배를 검찰에 힘을 쓴 거 아니냐. 후배 검사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분명히 이제 검사장도 올라갈 거고 나중에 총장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 뭐 검사 세계는 사실 유독 그런 모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조직
처직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던 거 아니냐라고 정대택 씨가 의심을 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출국 기록을 이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재판부에 증거로. 재판부에. 장모 최 씨는 2004년 소송이 막 한참 진행되던 중에 유럽으로다가 이제 출국한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또 집안에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갔다는 거야. 김건희 씨랑 양모 전 검사랑 다 같이 갔다. 일단 셋이 간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출국 기록을 까보자 했는데 김건희 씨랑 양모 전 검사는 이게 안 나옵니다. 기록 전체 조회가 다 안 된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판사가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출입국 그 기록이 쭉 나와요. 근데 양모 전 검사는 조회가 안 된다고 답신이 옵니다. 아니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게 미스테리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거는 2004년인데 근데 그걸 어떻게 2004년에 안 나오는 세탁하지? 거예요. 너무 신기한데? 내가 사실 가장 궁금한 건 정말로 이것도 누가 손쓴 거냐. 설마. 그러니까 설마 그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설마. 근데 안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아 이거 너무 신기한데? 그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솔직히. 오케이. 판사도 그럼 두 번까지 했는데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양정 검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 들으시면 당연히 다 김건희 씨랑 양정 검사랑 이제 장모 최 씨랑 같이 셋이 갔으니까는 저희가 문제를 삼는 거는 그 여행 경비를 누가 댔느냐. 당연히 다 그 뇌물이라고 정대택 씨가 지금 고소를 건 거거든요. 그러니 당신 돈으로 갔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은 이건 클리어된다. 그러면 양정 검사가 뒷배가 아니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양 전 검사는 지금 이제 검사장을 이제 승진해서 이제 탈락이 돼서 변호사로 개업을 했어요. 만나서 사실은 거기서 좀 매우 충격적인 얘기들을 좀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일단 김건희 씨랑 장모 최 씨를 어떻게 아는 사이냐. 그 중앙지검에 있을 때 그 벤처 열풍에서 거기서 뭐 정보 담당 수사를 좀 담당했었는데 그때 테헤란로에 그 벤처 사업가들 모임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거기 제이슨이라는 사업가가 있었대요. 제이슨. 그 제이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얻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김건희 씨를 이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랑 몇 번 이제 같이 공식적인 여러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서 좀 만나고 그랬었는데 엄마 최 씨. 김건희 씨가 엄마를 이제 같이 또 한 번은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번 했다는 거예요. 2002년 그 월드컵 때 이제 맥주집 같은 데서 응원을 이제 한다고 제이슨이 연락이 왔대요. 그 맥주집 응원하는데 가봤더니 거기 김건희 씨랑 장모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참 왜 이런 데까지 모녀가 있다 뭐 모녀가 있다니까 갔겠지.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오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 모임을 만났다는 게 이제 단데 그러면 돈은 분명히 그 당신 부인의 이름으로 수신인이 돼 있고 보낸 사람이 장모 최 씨의 이름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솔직히 말해서 그 은행에 송금하는 방법을 몰랐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문득 이제 제이슨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좀 보내주소. 외환 송금증에 찍힌 거는 제이슨이 아니고 최모 씨인데 본인 아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물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다. 부인한테 그러면 돈을 생활비는 어떻게 붙여줬느냐. 그러니까요. 붙여준 적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은행 일을 모르기 때문에 외환으로 이제 송금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 가끔 이제 미국에 사는 큰 처형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대요. 처형이 한국에 뭐 들어올 때 그 목돈을 이제 전해주면은 처형이 생활비로 보내주곤 했다. 제이슨은 지금 연락이 됩니까 그러면은 몇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자기도 정말 좀 찾고 싶은데 연락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갚았습니까 그럼 제이슨한테? 그 당시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계좌 다 남아있으니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몰라야겠다. 접고 나가겠다. 현찰로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현찰로 갚았으면 어쨌든 인출한 기록이나 이런 것도 남아있을 그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특수활동비 얘기가 나옵니다. 부장검사이기 때문에 매달 10일 날 특수활동비가 나오는데 이걸 몇 달간 계속 꼬박꼬박 모아서 우리 이제 제이슨한테 줬다라는 게 이제 변이었습니다. 아니, 특수활동비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분에서는 그냥 그 웃더라고요. 그냥 뭐 그런데 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특수활동비 어쨌든 횡령이죠. 공금 횡령이죠. 그런데 그거 공소시효 이미 벌써 다 지났을 거고 그 부분 뭐 창피하긴 하지만은 법적인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막 그거를 그래서 목돈을 자기 계좌에서 인출했다는 걸 갖다가 증명을 할 수는 없을 테니 양 변호사님 저는 양 변호사님이 지금 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제이슨이라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이슨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예 가공의 인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이슨을 빼도 얘기가 다 돼. 그럼요. 왜냐면 김건희 씨 쪽에서 제이슨을 몰라요 일단. 근데 양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지막에 아까 제가 마지막에 좀 후달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발견해서 이거는 꼭 알고서는 저 방송을 하든 말든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거냐. 그 정대택 씨가 뇌물수수죄로 이제 2014년에 그 외환송금증이나 이런 걸 발견했으니까 뇌물수수죄로 이제 고소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게 다 고소한 사건이 없더라는 거야. 자기가 동부지검에 확인을 이걸 해봤더니만은 그 사건 번호 자체가 아예 없더라는 거예요.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이걸 고소장까지도 아예 다 조작을 해서 위조를 해서 언론에 이걸 다 고소한 했다는 것처럼. 거지. 예. 거기서 제가 약간 사기인가 뭐 이런. 혹시 정대택한테 내가 속았나? 내가 혹시 그럴 완전히 수 있습니다. 종종 있거든요. 있어요. 자기의 와. 고소권을 와, 위해서. 그 순간은 진짜 와르르야, 와르르. 그렇지. 진짜.
야, 그때 나 생각했던 거는 이게 만약 조작이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검찰 고위간부 출신 아닙니까? 사건 번호가 없다고 저렇게 말할 거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 높다. 자기 주민등록번호 다 넣어보고 했는데 사건이 나오는 게 없다는, 자기가 고소당한 일이 없다는 거야. 아예 자기를 뇌물죄로다가 고소하고 이런 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와, 진짜 모골이 송연해지겠다. 예. 바로 정 씨한테 물어보셔야겠네요. 물어봤죠. 당신 이거 정말이냐? 만약 아니면은 내가 매우 곤란해진다. 진짜 영화다, 영화. 정대택 씨가 막 억울하다고 막 해요. 그래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거나 무혐의 처분한 거는 당사자 아니면 이제 못 들어가 보거든요. 그거 빨리 그럼 확인을 해봐라. 네. 근데 이 양반이 좀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를 또 어디 우체국에서 받고 뭘 하는데 액티브 X 깔고 안 되는 거야. 공인인증서 깔고 우리나라 진짜 이씨. 더 가치라는 자료조사 작가 네. 너 가서 깔아주고 네가 네 눈으로 확인해라. 그날 확인이 된 거야. 그게 있더라고요. 뭐요? 전화를 했어요. 있습니다. 아 그게 나는 없던데 진짜 있어요. 그래서 캡처한 걸 이제 보내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실패. 전화 끊고. 야, 씨. 그러니까 와, 마지막 시도였겠다. 제가 말하고자 싶었던 거는 검찰 개혁이 이래서 필요한 거다. 응? 검찰이 뒤에 있으면 있는 죄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변호사 중에 가장 비싼 전관은 판사 출신이 아니잖아요. 검사 그것도 특수부 출신 검사가 가장 비싼 그 수임료를 받습니다. 왜냐? 재판에 올라가서 죄가 있느니 없느니 몇 년형을 받을지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아예 재판에 올라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인맥이 그 힘이 있으니까. 검찰의 가장 큰 힘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재판에 아예 넘어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자기네들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검찰의 진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힘은 죄가 있는 놈을 아예 재판에 넘어가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는 모든 문명 국가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기소권을 갖다가 한 곳에 몰아주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만 유독 기소권을 검찰 한 군데서만 독점하게끔 만들어주거든요. 재판에 넘겨달라고 하는데도 재판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법무사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개소식 준비할 때 명심 교수는 거의 매일 왔어요. 끈기타워 사무실이 거기 르네상스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 르네상스 호텔이면 끈기타워 건물 있고 대표 변호사 자리가 말고 왼쪽이 보여요. 그러니까 거의 준비할 때 매일 와서 이제 뭐 책상은 어떻게 놔야 된다. 대표방 있고 뭐 저희 사무실 따로 있는데 뭐 책상 세팅 어떻게 어느 방향 하자. 액자나 그런 거 가지고 와서 저기 걸어야 된다. 저기 걸어야 된다. 거의 명심 교수가 주도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 기억은. 개소식 15일인데 조금 특이한 거는 그렇게 매일 오시다가 15일 날은 안 왔거든요. 좀 약간은 이제 또 그 얘기부터 해야 돼. 불륜 얘기가 많잖아요. 불륜 얘기라는 게 이제 직원들을 수탁되죠. 이제 불륜이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모시는 분이니까 굉장히 말을 아꼈습니다. 아니겠지 했는데 조금 지나 일을 하다 보면서 이제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고 느낀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왜냐면 또 그날만 사모님 오신 날만 그날은 아예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왔다는 게 이제 저는 이제 5월 15일인데 그때 스승의 날이라고 명심 교수한테 선물 준다고 향수를 사놨거든요. 샤넬 모시기였을 거야. 백화점 가서 사왔는데 왜 안 오지? 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고 그때 막 초청하러 막 별의별 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그날은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보통은 이제 점심때 이제 그냥 호텔 가서 밥 먹고 와요. 명신 교수가 만약에 점심시간 전에 오면 같이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명신 때만 다 혼자 돌아오는 거죠. 중식당은 제가 같이 가봤어. 뭐 한정식집 얘기 나오는데 뭐 한울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한 2번 정도 같이 갔었는 것 같고 그냥 뭐 계속 호텔에서 먹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야근을 한다 저보고 이제 호텔 가서 샌드위치 사라 그러거든요. 이건 좀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어쩔 때는 뭐 낮에 점심때 갔다가 이제 좀 늦게 들어와요. 근데 좀 어디서 자고 온 듯해. 머리가 눌려져 있어요. 호텔에서 자고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거의 둘이 있을 때는 이제 다 같이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둘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하고 사무실 안이 잘은 안 보이거든요. 없다가 하면 이제 뭐 짧게 있을 때도 있고 몇 시간 있다 갈 때도 있고 한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사무장님이랑 저랑 같이 쓰는 방은 떨어져 있고 따로 제법 크고 그 여직원들은 이제 수덕수덕 한 번은 그냥 어쩔 때 그건 이제 초반이 아니고 이후인데 거의 앉아 있으면 이제 명심 교수가 뭐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거나 있다거나 계속 주무르진 않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만 멈추는 상태. 어느 날은 이제 택배가 왔는데 이제 차에 실어서 어디 좀 갖다 주래요. 강아지 울타리거든요. QM5가 갑자기 있더라고요. 실어서 마크로비스타에 갖다 주래요. 가져다 주고 차를 놓고 왔어요. 제가 선물 같은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는 누구 차인지를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차라 가지고 체험에 타고 다니시는데 QM5는 약간은 누구 차인지는 모르겠는데